자, 여러분 고개 되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39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93페이지 표시고요. 고가주택입니다, 여러분들. 자, 고가주택인데 일단 한번 보시면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보시면요. 바로 오늘 뭐 진도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5월 달에는 이제 요약집을 할 때는 요약집을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건데 좀 압축된 느낌으로 요약집을 할 때는 요약집 소득세부터 나간다는 거 예고 드렸고요. 예, 그리고 양도세를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하면서 앞뒤로 또 복습하면서 양도세를 또 차분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개념을 익히면서 양도세 전반적인 어떤 구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93페이지 여러분 보시면요. 고가주택입니다. 자, 고가주택은 보시면 주택의 종류요. 얘가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기준시가, 면적, 시설 이런 거 관계없이요. 주택 및 딸린 토지 양도 당시에 실지거래 합계액이요. 기준시가가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고가주택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서 고가주택 따로 뭐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문제도 제가 만들고 또 고가주택 관련해서 열심히 했는데 고가주택 작년에 답은 독립법문서 나왔는데 허망하게 나왔어요. 답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바꿔서 나왔는데 당연히 기준시가 아닌 것보다 실거래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교재 고가주택 393페이지 고가주택에 범위를 한번 보시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본문 봅니다.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고가주택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인데 가장 특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 경우에 안분을 통해서 9억 원까지는 일반 주택으로와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고가주택 그러면 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고 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5년 보유로 할게요. 자, 5년을 보유했습니다. 다른 조정 대상 지역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그러면요.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지 양도한 가액이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럼 뭐다?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 고가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 있죠.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고가주택은요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데 그러면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초과했다 그러면 과세입니다.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를 하는데 다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를 줍니다. 자, 그리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안분을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험에서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OX요. X입니다. 당연히 전액 과세 아니고 9억 원까지 부분 비과세입니다.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X입니다.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니고 9억 원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 그래서 이제 양도세, 양도차익 계산을 다 안분한다는 건데 그거는 계산식을 이따 그 의미를 좀 보도록 하고요. 393페이지 고가주택의 범위 1번 고가주택의 범위 양가로 1번 고가주택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 밑줄이죠.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요. 나중에 이제 부동산 임대업에서 이제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꼭 초과하는 주택인데 우리가 5월달에 이제 핵심 요약집 할 때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요. 이 경우 실거래가 합계액은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 실지거래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 의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이 차지한 비율을 나눠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가 있을 때는 안분하고 그런 얘기들 한번 보시고요. 자, 겸용주택의 판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겸용주택의 1세주택 판정 시
자, 주택의 밑줄입니다. 주택 연면적이 자 커서 주택 외의 연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겸용주택 우리 앞에 잠깐 한번 살짝 보고 올까요? 이 겸용주택이 계산 사례 문제로 최근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또 계산 사례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렇지만 이 겸용주택의 건물 부분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391페이지 앞으로 잠깐 한번 갑니다. 한상 앞으로 가니까 391페이지 겸용주택 및 딸린 토지에 대한 비과세 판정 그랬어요. 겸용주택의 의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겸용주택이라는 것은 자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그랬는데 자 이 주택으로 보면 이 겸용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어요.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비과세 과세면적 계산할 때 겸용주택의 처리 방법 봅니다. 우리가 기본 이론 때도 했었는데요. 양가로 1번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큰 경우 제목이 밑줄이고요. 자, 주택 면적만 보시면 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시면요. 예. 토지 면적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또 제목이 밑줄이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요. 자, 거기 주택 면적입니다.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밑줄이요.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이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 건물 전부 주택으로 보고 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택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면 겸용주택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세 1대 비과세권 갖춘 겸용주택인데 주택 면적이 만약에 주택 2의 면적보다 자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금방 전부 주택으로 본답니다. 전부 주택으로. 자,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보고요. 그러면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40제곱미터입니다. 건물의 연면적 1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면적이 60, 주택 2의 면적이 40제곱미터면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라는 얘기예요?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 몇 제곱미터예요? 자, 100제곱미터 전부 자 보세요.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크다.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비과세되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전부가 여기 비과세되잖아요. 건물에 있어서는 토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이 한 김에 한번 또 볼까요? 자,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요번에는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금방 봤어요. 자, 보니까 주거 면적이 반대로 이번에는 4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이랬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자,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니까요. 자, 여기서 비과세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40제곱미터만 비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제곱미터는 비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60제곱미터는 과세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요 부등호를 잘 보세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에 있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 또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잘 보시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 면적이 자 클 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런 얘기죠.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자 전부 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겸용주택 양도세 겸용주택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재산세에서의 겸용주택 등과 비교해서 하겠지만 자 주택 면적이 클 때 자 전부 주택인데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자 외워두셔야 되는데 양도세에서 겸용주택은 이렇게 하면 되죠.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자 다 같이
이거 하기 창피하면 그냥 소리라 요 리듬만이라도 똑같이 다 같이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만 주택. 그러면 아까 여기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택 면적이 클 때 전부 주택으로 볼 때 얘가 고가 주택이냐를 판정할 때 한번 보세요. 만약에 주택 면적의 가격이 6억 원이에요.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고가 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 주택 여부를 판정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지금 10억. 그러니까 실거래가에 9억을 초과했으니까 이 겸용주택은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이게 9억 원 초과하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죠. 고가주택을 적용할 때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해서 그래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요. 양가로 2번 요거 쫙 밑줄이었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고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양가로 3번 다가구 주택 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택의 경우는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다가구주택이요. 9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택이 있는데 이것을 가구별로 분명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만약에 양도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보는데 그때는 얘가 고가주택이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이게 전체 가격을 가지고 전체 하나로 파는 가격 그걸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394페이지 보니까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책 등 계산 그랬습니다. 요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5, 6월부터 해서 이제 문제풀이 가면은 요거 계산 사례 문제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계산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갑니다. 자,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책 등의 계산에서 본문 보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및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 보유통제는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양도차익 계산과 장기 보유통제 계산이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의 계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 보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고가주택이라든가 우리 조합원 입주권 제가 금방 말씀드리겠지만 조합원 입주권도요. 실지 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조합원 입주권도 작년부터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배제하는데 다만 고가주택의 실지 양도한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권 갖췄더라도 대상이 되죠. 근데 9억까지는 비과세지고 그러니까 안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금방 본 대로요. 여기 보세요. 일반적인 전체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아직 처음 오신 분은 양도세 계산 과정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금방 이제 배울 건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양도차익 구했을 때 그 일반적인 전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서 구하는데 이 9억 원 왜 빼주냐면 9억을 왜 빼줍니까? 아까 9억 원까지는 비과세하잖아요. 9억 초과액만 과세하고 그러니까 요 9억 원을 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시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작년에는 문제에서 서술형 문제로 이거 서술로 해가지고 요걸 이 계산 시기의 의미를 물어봤었는데요. 하여튼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원 이렇게 안분한다는 거. 요 시기의 의미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데 맛보기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요.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인데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다.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고가주택이고 필요경비 8억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전체 양도한 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얼마입니까? 2억. 전체 양도차익.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10에서 9 빼니까 1이죠?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억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2억의 10분의 1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얼마예요? 2억의 10분의 1은 2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도차익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갑니다. 비과세권을 갖췄어도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는데 비과세 배제되고 다만
전체 과세는 아니고 9억까지 비과세금을 빼기 위해서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요 시기의 의미만 오늘은 살펴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공제액 계산할 때도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액에다가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은 이렇게 안분한다는 거, 요 시기의 의미만 오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혜택이요. 또 요거 하나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요, 즉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 금액 계산해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장기 보유공제 계산을 어떻게 한다? 안분 계산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그래서 전체적인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원 이렇게 안분한다는 거. 오늘은 이렇게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자, 양도차익 계산 안분해서 구하고 또 장기보유공제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는 그 계산을 이제 다음 수련부터 본격적으로 해서 문제 풀집 때 사례로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하여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자, 고가주택처럼 똑같이 안분 계산한다는 거, 요거만 여러분들이 알고 갑니다. 이렇게 계산 시기의 의미만 이해하고 가시고요. 자, 그러면 됐고, 그 중요 기출문제가 작년 30일의 기출문제인데, 제가 요 문제를 이제 문제집 관련해서 제가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원고 작업 같은 걸 하면서 다시 느낀 것이 작년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작년에 제가 문제집 만들고 막 그런 정도의 그때 올해는 했던 고가주택과 관련한 것이 출제가 굉장히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가주택과 관련한 문제를 따로 새로 작년에 만들었던 생각이 나고, 또 그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베스트 오브 베스트까지 그 문제 관련해서 고가주택 관련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즉 사람이 비슷해요. 근데 답은 어떻든 간에 호망했어요. 저처럼 특별히 대비한 사람이나 안 대비한 사람이나 똑같이 맞출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틀린 거 옳은 문제인데 1번 지문은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관한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따가 배울 거고요. 1번 지문 한번 공부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거주자가 2020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한 경우에 장기 보유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왜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공부했던 분들, 기본이론 배웠던 분들 왜 되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랬죠. 장기 보유공제 지문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그랬어요? 3년 보유 떠올리고 문제 풀으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장기 보유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제가 항상 매년 얘기하는 게, 장기 보유통제라는 지문이 나오면 항상 뭘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라? 3년 보유를 염두에 두고 문제 풀으라고 했잖아요. 얘 3년 보유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년 보유를 못 했어요.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가 배우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양도세에서는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초과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허망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고요. 2번이 정답이고 3번 봅니다.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 그러니까 그 시기 의미는 안분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 의미는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그 장기 보유통제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 자,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서 구한다. 그러니까 안분한다는 얘기죠, 지금? 요 시기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뺀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니까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자,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했는지를 따져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답은 하여튼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예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금방 제가 풀어드린 얘기예요. 이거 실장도한 가액이 자 10억이고 필요경비 8억이다. 그러면 자,
이게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죠.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근데 여기서는 고가주택이라고 말이 없죠. 예, 그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실제 양도한가의 국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양도책 계산할 때 안 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그래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풀어드렸고 다가구 주택 봅니다. 금방 다가구 주택 봤었는데요. 동그라미 1번 1세대 1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수록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요. 동그라미 2번 해당. 근데 여기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게 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자, 다가구 주택 이거 전체를 하나의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다가구 주택 전체를 양도한다. 하나의 매매 단위 양도하게 되면 이를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그래서 얘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고가주택 기준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했는지를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자 그래서 아까 지문에 나왔었죠. 예. 그러면 됐고 양도세 면제와 경감은 이것은 뭐 시험에서 거의 한 뭐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30회 시험 때 농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네들이 언급이 살짝 됐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나중에 문제집급 같은 거에서 문제 한두 문제 풀면서 대비하면 충분하고요. 401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입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자, 양도세 계산 과정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목 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스트레치. 아이고, 자, 목 운동부터.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꼭 양도소득세 할 때쯤 되면 수강생분들이 양도소득세 할 때 정도 되면 수업을 빠지고 또 마음들이 흐트러지고 또 그다음에 인강도 3월달 잘 들으시다가 우리 인강 수강생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시기에 그러면 아주 잘 공부하실 분들이고 올해 또 합격에 성큼 다가선 분들입니다. 흑보면 인강도 잘 듣다가 양도세 할 때쯤 되면은 흐지부지 안 듣고 그냥 못 듣고 그냥 이렇게 쌓여버리고 그래서 못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5월 첫 주에 이제 양도세 물론 들어가는데 5월 달에 행사가 많죠? 그렇잖아요. 5월 달에 또 행사가 많고 들뜨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또 흐지부지 또 5월 달 또 나오기는 또 나와가지고 학원에 나왔는데 또 그냥 그런 분위기에 또 5월 달에 그 행사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흐지부지 또 이렇게 되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많은 수험생들이 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 있잖아요. 요 때를 잘 보내셔야 되는데 요 때를 또 잘 못 보내면 공부 또 나중에 6월 말쯤 돼서 7월 달이 되면 갈등의 그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 견뎌내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계산 구조를 보시니까 양도세 계산 구조. 이 양도세 계산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자, 양도소득세 우리가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자, 4월의 노래가 갑자기 시가 있었네요. 진짜 시 한 편 또 나왔으니까 읊고 가야지 여러분들. 박목월 시인 학창시절에 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공부했습니다. 4월의 노래입니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4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이런 시인데 여러분 학창으로 봤죠? 양도세입니다. 자, 여러분 양도세 계산 구조가 우리가 양도세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또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양도세 계산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계산 구조 보시면 양도가액에서요.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요.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라는 걸 빼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 양도 차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1억에 샀는데 1억 원에 팔았다. 뭐 양도 차익 0이죠. 뭐 세금 안 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팔았다. 그 마이너스 3억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 즉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 이 양도차익은 이번에 파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이요. 이번에 이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가액. 자, 그 예전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 여기다가 기타 필요경비라고 그래가지고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을 공제해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해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이렇게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공제해가지고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인데 제가 그랬죠. 기초 기본이론 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부동산을 장기, 대개 양도소득세에서 장기 그러면 3년 이상을 얘기합니다. 자,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1년 이내에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자 물어봤었는데 자 답이 많이 엇갈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을 장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단기 보유하다가 파는 게 좋은지 국가적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동시에 외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기. 약간 또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에 통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단기. 네, 자. 단기가 아까 들렸었는데 장기에 놀려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조금 소리가 작아졌는데요. 자, 단기 보유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단기 사람들이 보세요. 단기 보유하는 게 왜 좋으냐? 세금 많이 거두니까 좋다 그러는데 일단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한두 달 만에 팔아요. 얹어서 팔겠죠. 또 사가지고 산 사람이 또 얹어서 팔겠죠. 얹어서 팔고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래서 거품이 팍 꺼지면 그러면 은행 부실화되죠. 개인도 부실화되죠. 그죠? 재산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소비 위축되겠죠. 그래서 나라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요게요. 국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양도세 걷는 거는 그거는 뭐 우리나라 세수에서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자, 이게 국가적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자, 장기 보유하는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좋은 거지. 이게 갑자기 막 롤러코스터를 타면 국가적 입장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게 좋은데요. 단기 보유보다는. 근데 장기 보유하라고 말만 하면 뭐예요?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 우대해 주기 위해서 인정하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요. 이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이라는 걸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기본공제액을 공제해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을 구합니다. 드디어 이제 과표 결정됐죠? 그러면 과표 결정됐으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다 이렇게 합니다.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액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 이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과세표준 가는 과정까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글자를 따서 외웠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걸 딱 머릿속에 외워둬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계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글자를 따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 필, 차, 장, 소, 기, 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우는데 그래서 차장이 중요하죠. 차장이. 양도책 계산 시험 문제 한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차장이 중요한데 장기 보유 특공제 또 중요합니다. 올해 또 계속 최근에 개정 내용이 있고 그래서 차장 중요한데 차장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제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회사 부장 아래 차장 떠오른다고 하고 근데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옆에 껴들어가지고 버스 차장 떠오른다고 얘기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는 버스 차장이죠. 버스 차장이요. 지방에서 옛날에 저 버스 차장이 있을 때 지방에서 상경에서 도시에서 버스 차장이라고 있었는데 근데 20대 초반에 아랫담을 쳐나가. 근데 지방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자 집에서 돈 좀 붙여달라고 왔는데 연락이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디로 갑니까? 소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여러분들이요 이걸 어떻게 외운다? 가, 필, 차장, 소, 기, 과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요
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거래가가세가 도입돼서 실지거래가액이요.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을 계산해요. 근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제 기준시가, 국세과세 기준시가는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양도책 계산 시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이거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요. 동일 기준 적용 원칙. 자, 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슨 얘기냐?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요. 그럼 취득가액도 실지취득한 가액,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해요. 그럼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게 동일 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런 거지. 양도책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했는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요. 양도책 계산은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도책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렇게 합니다. 양도책 계산. 먼저요. 이번에 파는 실지양도한 가액에서 실지취득한 가액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양도책 계산은 전면적으로 지금은 실지거래가액이 실거래가가 적용됐기 때문에 실지거래가액이요.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합니다. 실지양도한 가액, 실지취득한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요. 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데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확인이 안 됩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되는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예를 들어서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옵니다. 그럼 과세권자가 이 동네에 신고된 거래가 있는데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남 좋은 일 시켰는지 계약서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주머니만 뒤지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등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5천 원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요. 실지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됩니다. 추계 방법으로 정하게 되는데 자 추계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으로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게 되느냐 보시면 먼저요 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제일 먼저 자 어떤 게 매매 사례가액인지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되는데 이 자산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103호 이 자산 양도일 전후 101호 1억에 102호 1억 200에 거랬어.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랬을 것이다.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이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하는데 감정가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또 들어보세요. 이 자산 양도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다. 그러면 자 올해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만약에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그때는 꼭 2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도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2개 해야 되는지 아니고 자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그럴 때는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없다 그러면 환산취득가액이라고 그랬어요. 환산취득가액.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인데요. 환산취득가액. 요거는 어떤 때 적용하는 거냐면 자 취득 당시 옛날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의 예전에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 등이 불분명할 때 합니다. 불분명할 때.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실거래가가세가 도입돼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죠. 자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면 과태료 제재도 받고요. 이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것이 이제 실거래가 신고하면 이것이 국토부에 실거래가 딱 또 입력이 되고 또 국세청에 통보가 돼가지고 전산 입력 딱 됩니다. 또 등기부에 등재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2년 전에 제가 뭘 취득했는데 계약서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모르겠는데요. 이런 게 안 통하는데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요. 제가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판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은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시가가세가 원칙이어서 그 사람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신고했고, 저는 그때 취득세 신고할 때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어요. 근데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 확인이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취득가액을 환산하게 되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은 이렇게 구해요. 환산 취득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이요.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없으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자,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만약에 이게 3억 원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 그러니까 1억이다. 그럼 3억의 절반이니까 얼마예요? 3억의 절반이니까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근데요. 또는 극히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또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만약에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추계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는데 어떤 순서로 정하느냐? 매, 감, 환, 기 순서입니다. 요거요. 제가 또는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이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뭉뚱그려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요거는 순서를 납세무자가 정할 수 없어요. 임의적으로 정할 수 없고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환산취득, 감정가액 없으면 환산취득가액, 이런 순서로 정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같은 납세무자가 신고할 때는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추계할 때 매감 환인데, 어떻든 간에 이거는 소득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적용이 나와 있는데 순서가요. 자,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의 적용 순서예요. 이거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양도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는다. 자, 어떻게 양도가액은 추계 결정 경정하냐 그러면 매, 감, 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로 추계 결정 경정합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요. 자, 그래서 요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단 말이죠. 자, 요걸 시험에서 자 봅니다. 콕 집어서 시험에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X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해? 틀렸습니다. 왜요? 환산 취득가액 빠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 사례가액, 환산 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순서를 바꿨죠, 요거? 틀렸습니다. 매감환기인데 매환감기 아닙니다. 또 잘 들어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X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제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틀렸죠?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어떻게 추계해서 자, 취득가액을 정한다? 매, 감, 환, 기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이거 딱 여러분들이 상식처럼 알아두시고요.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401페이지에 보니까요. 401페이지 양도세 계산 구조요. 자, 머리 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거기 양도가액에서 가의 동그라미, 필요경비 필의 동그라미, 양도차액 차의 동그라미, 장기보유통제 장의 동그라미, 양도소금액 소의 동그라미, 양도세 기본공제 기의 동그라미, 과세표준 과의 동그라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고요? 가, 필, 차, 장, 소, 기, 과입니다. 자, 그래서 과표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 해서 산출세 구하고, 이 산출세에서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그걸 빼가지고 우리가 결정세액을 구하고, 만약에 신고납부 불성실한 게 있어서 가산세 적용되면
자, 합해서 총결정세 구하고 여기서 기납부한 세, 이미 합해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빼서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거기 표를 보니까 양도세, 양도가액은 원칙 실지양도한 가액, 실거래가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자, 여기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추계에서 정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를 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 취득가액도 원래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제공하는 건데,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 확인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추계에서 정하는데,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에서 정한다고 교재 나와 있어요? 매, 감, 환, 기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 계산 구조에 관한 나머지 이 요약들은 자, 계산 과정 다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복습하면서 읽어보시는 거고. 넘어갑니다. 402페이지 넘어가시면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차익은 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가, 필, 차입니다. 양도차익 산정이요. 양가로 1번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이요. 자, 밑줄입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가로 생략하고 그 아래줄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밑줄이고, 자, 가로 생략하고 두 줄 내려와서 에 따르고 밑줄, 그리고 또 밑줄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동일기준 적용 원칙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은 일괄 취득 양도 읽어보십니다. 그래서 이거 시가, 기준시가로 안 분한다는 얘기들 나오고 읽어보시고, 2번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입니다. 원칙이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세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밑줄이요. 자, 실거래가를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양가로 2번 실지거래액이 불명한 경우에 추계 결정 경정입니다. 추계 사유, 자, 한번 보시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 여기부터 밑줄입니다.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머리글자를 따서 매, 감, 환, 기 등에 따라서 추계조사하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줄이요. 자, 추계 결정 및 경정의 사유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거기 추계 적용 순서 있잖아요. 요 본문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을 그냥 읽어보는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차례로 자, 적용합니다. 그럴 때 다만 여기요,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짜고 칠 수 있으니까.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표에다가 여러분이 별표시를 합니다. 양도가액이 불명하다 콕 집어서,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요.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매감, 환, 거기에 보면 여기는 했고요. 거기 보면은, 자, 요거는 좀 이따가 보고요. 교재. 요거. 왜냐면 거기 취득가액 불명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 조금 저기 되는데, 거기 여기 매감 한 다음에 거기 여러분들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또는을 그냥 요 화살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매사가의 감정가의 환산 취득가액, 그다음에 또는 기준시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또는을 요 화살표로 뭐 바꾸셔도 됩니다. 매감한기로. 시행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매감한기로. 자, 그 환산 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시행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놓으셔도 되고요. 고쳐놓으시고, 또는을 화살표로. 자, 그 다음에 추계 결정의 가액입니다. 심학습 내용을 보니까 매매 사례가액이 아주 어떻든 간에 이 표에다가는 별표시를 무조건 해놔야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별표시 해놓으시고, 그 교재. 자, 심학습 보니까 추계 결정의 가액, 매매 사례가액이 뭐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밑줄이요. 이내에 자, 해당 자산 주식 제외하고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에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을 말하고요. 이걸 제일 먼저 적용하죠. 추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밑줄이요. 그리고 읽어봅니다. 해당 자산에 대해서 주식 제외하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그 쭉 내려와서 평균액을 말하는데, 다만 거기요, 기준시가, 여기 좀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의 경우에는 주식 제외하고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감정가액이요. 자, 그러니까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일 때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은 그 계산식에다가 여러분이 중요 표시해놓고 별 표시해놓고 계산식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이라는 거. 자,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이번에 파는 실지 양도하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고요.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그리고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밑줄입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심학습에 보니까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했다는 가산세입니다. 먼저요, 1번에 보니까 고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이요. 자, 그래서 증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한정해서요.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요. 자,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밑줄입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에 증축은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요. 자,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에 더한다. 그 말은 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다 밑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어떤 얘기냐면 자, 지금 요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했다는 가산세 이거 어떤 얘기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와서 한번 잠깐 보시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거. 근데 이 감정가액과 환산 취득가액은 좀 이게 유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감정가액 같은 것은 또 제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촬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감정가액도 좀 이렇게 좀 유두리가 있어요. 유도리가 있는데 이 환산 취득가액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취득한 가격이 실제 취득한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 취득한 가격은 굉장히 낮은데 이게 그동안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실제 양도한 가액은 굉장히 커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지금 이만큼이란 말이죠. 양도차익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부러 취득한 지 오래된 것들은요, 계약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약서 없다고 하고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분이 뭐 문의를 해가지고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억에 지금 아파트를 파는데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공시가격이 4억 조금 4억 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12억에 파는데 공시가격은 4억 얼마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막 상승하고 그럴 때는 이 기준시가가 미처 못 따라가요. 공시가격이. 그래서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뭐 거의 한 70%까지 시가의 70% 반영하고 있다. 68%에서 뭐 70% 됐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일부인 것 같고요. 그건 극히 일부인 것 같고 대개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못 따라가요. 그럼 보세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이게 커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지금 크단 말이에요.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작아요.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뭐예요? 큰 수가 남지. 그러니까 자, 이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실제 취득한 가격보다요, 이 취득가격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 이게 환산 취득가액이에요. 그럼 높아졌으니까 이 사람 이만큼 이득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5년 내요. 뭐 아파트 같은 것은 이게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취득일 또는 양도일선으로 3개월이니까요. 근데 이게 뭐 상가 같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세요. 이게 취득하고 나서 5년 내 이걸 양도한다 그러면 매매사례가액 이런 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 해당 건물 감정가액이나 이 환산 취득가액에 몇 프로요?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는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29회 시험 때 이게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냐? 산출세액에 건물 취득하고 나서 5년 내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래서 요거 환산 취득가액인데 이걸 뭐로요? 산출세액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숫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숫자 앞에 있는 것들도 항상 기준이 되는 것들을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면 산출세액이 아니라 이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에 대한 금액을 결정세에 더하고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렇게 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5%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 2번까지 다 밑줄입니다. 교재에서 여러분 심학습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 여기까지 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요거 문제를 잘 보시면 취득가액이 분명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추계해서 정하냐는 건데 어떻게 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매, 감, 환, 기여. 그거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학세 기준시가요.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 기준시가.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시가 수준에. 국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기준시가. 이걸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공시가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인데 예외가 있어요.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가 뭐 문제 풀거나 그럴 때 슬쩍 제가 알려드리고요. 어딜 보시냐면 여러분요. 그때 요약식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 슬쩍 보고 405페이지 4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였죠. 요거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뭐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에 대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사항 등을 고려해서 밑줄입니다.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가 분양권 같은 거 그거 그 어느 시점까지 그때까지 양도일까지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거 거기다가 프리미엄 전반적으로 그 지역 그 프리미엄이 붙어 있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그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2번이나 나온 것이 이거였어요. 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사항 등을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요? 그 프리미엄에 상당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아셨죠? 이거 쏙 빼가지고 나왔었습니다. 됐고요. 넘어갑니다. 405페이지 실거래가에 의한 경우 양도가액. 자, 그래서 이제 양도책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정해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